은퇴한 목공의 장인 박상철은 이른 아침부터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3년 만에 일본에 사는 외동딸 지연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상철은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만든 전통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 미유를 위해 한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인형의 치마주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는 손녀가 한국 전통 인형을 좋아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상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의 마음도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위는 좋은 사람일까?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초콜릿 진열대 앞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 전통 과자 세트를 하나 더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선물이세요? 라고 물었고 상철은 손녀한테 줄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일본 여행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딸 보러 갑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상철은 출구에서 지연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지연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상철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많이 컸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3년 전에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향수 냄새가 낯설었지만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선 남자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사위 타케시는 정장 차림으로 서서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타케시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케시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저 웃으며 고맙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짐 들고 차로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상철은 계속해서 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미유는 건강해? 밥은 잘 챙겨 먹고? 지연은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타케시는 앞서 걸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상철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타케시가 운전을 했고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가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복잡했고 상철은 창밖의 간판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타케시는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철은 짐을 들고 천천히 내렸고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조심해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보였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작은 액자들이 놓여 있었고 복도에는 규칙적으로 배치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잡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타케시는 거실로 안내하며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집 생활 규칙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종이에는 청소 시간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욕실 사용 순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보며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눕니다. 타케시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상철은 알겠네라고 대답했지만 이런 방식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서로 도우며 지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2층으로 안내하며 아빠 방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침대와 책상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좋네,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타케시가 준비한 음식은 일본식 가정식이었습니다. 밥과 된장국, 생선구이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젓가락을 들며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리며 손녀 미유가 나타났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수줍게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미유야, 할아버지야 하고 말했습니다. 미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동안의 어색함과 긴장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우리 미유 많이 컸네 하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상철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식사 중에는 대화를 최소화한다며 조용히 먹기를 권했습니다. 상철은 다시 입을 다물었고 식탁에는 젓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타케시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비는 4,500엔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 내일 여행 경비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나눠낸다고? 상철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케시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 든 계산기는 진짜였습니다. 지연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 여긴 원래 이런 문화예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타케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 일찍 주무십시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은 식탁에 홀로 남아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던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간 상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계산을 하다니. 그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듯 오늘 하루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상철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일찍 일어난 그는 조용히 세면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타케시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타케시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습관이라서 그래라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타케시는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상철 앞에 놓았습니다. A사 용지에는 빼곡하게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5박 6일 여행 계획표입니다. 타케시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렌터카 비용, 숙박비, 입장권, 식비, 주유비, 주차비까지 모든 항목이 엑셀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엔화와 함께 원화 환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총 160만 엔, 한국 돈으로는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타케시는 마치 회사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가족여행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걸 나눠서 내자는 건가? 상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케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가족끼리 이런 걸 굳이 따져야 하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며 아빠,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그래, 고맙다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아빠, 여긴 일본이니까. 지연의 말이 작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면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님이랑 여행 가도 비용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철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타케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1인당 80만 엔씩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상철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마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알겠네. 상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딸의 체면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아버지 앞에 놓으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일행은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타케시가 운전을 했고 지연은 조수석에, 상철과 미유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도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상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정원이었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2,000엔이었습니다. 타케시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며 총 8,000엔이니 각자 4,000엔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지갑을 꺼내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원을 거닐면서도 상철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연못이 눈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타케시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예쁘죠, 아빠? 라고 물었지만 상철은 그래, 예쁘네 하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타케시는 식당을 예약해 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일식당이었고 음식은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상철은 맛있게 먹었지만
식사 내내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타케시는 예상대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1인당 5,000엔씩입니다. 타케시는 계산기를 꺼내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상철은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타케시는 돈을 받으며 영수증 뒷면에 금액을 메모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온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유가 할아버지, 온천 좋아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손녀를 보며 웃으며 그럼 좋아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에는 아침의 그 밝음이 없었습니다. 온천 료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타케시는 체크인을 하며 숙박비를 정산했습니다. 1박에 3만 엔이니 우리는 1만 5천 엔씩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상철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적으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근육이 풀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상철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여행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료칸에서 제공하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타케시는 식사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이건 SNS에 올려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타케시는 료칸 직원에게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1인당 8,000엔이네요 라고 그는 말하며 또다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상철은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차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상철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다미 위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첫날이었지만 벌써 지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가 본 것은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광지를 가면 입장료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 식비를 나누고 차에 기름을 넣으면 주유비를 나눴습니다. 타케시는 매번 정확하게 절반씩 계산했고 상철은 매번 묵묵히 돈을 건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철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딸 부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용을 조정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넷째 날 저녁 상철은 혼자 료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연못이 있었고 물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국에 있는 작업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웃들이 아무 계산 없이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정이란 게 뭘까? 상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정이 오갔고 계산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타케시는 전체 경비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고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예상보다 2만 엔 덜 나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1만 엔씩 돌려드리겠습니다. 타케시는 지갑에서 깨끗한 10,000엔짜리 지폐를 꺼내 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상철은 그 돈을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계산, 공정한 분담, 그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가 느낀 것은 정이 아니라 거리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상철은 침묵했습니다. 지연이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래야지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타케시는 경비 정산 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연은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상철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잘 지내라라고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상철은 무표정하게 화답했습니다. 미유가 할아버지 또 와 라고 외쳤지만 상철은 손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상철은 창밖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5박 6일의 여행이었지만 그는 진짜 가족의 시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소리, 영수증, 정확하게 나뉜 금액들. 그것들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가족이란 게 뭘까를 곱씹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온 상철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업대와 벽에 걸린 도구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상철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새겼습니다. 계산기 소리, 영수증, 냉정한 숫자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상철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랜 친구 정노인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일본 다녀왔다며? 정노인은 소주 한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 한켠에 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딸은 잘 지내던가? 정노인의 질문에 상철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긴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노인은 상철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상철은 술잔을 비우고 일본에서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800만 원의 청구서, 매 끼니마다 나뉘는 계산, 영수증을 챙기는 사위의 모습. 정노인은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계산이 먼저라더니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네. 상철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800만 원이야 뭐 큰 돈도 아니고. 문제는 마음이라네. 가족끼리 그렇게 차갑게 계산을 하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조용히 술을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딸은 뭐라 하던가? 정노인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일본 문화라고 하더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정노인이 돌아간 후 상철은 홀로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작업대 위의 도구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흙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딸의 결혼식 때 만들려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그 흙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물을 주면 다시 부드러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마음을 작품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물통을 가져와 흙에 조금씩 물을 적셨습니다. 딱딱했던 흙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철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서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찻잔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두 손으로 감싸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상철은 찻잔의 겉면에 섬세한 문양을 새겼습니다. 국화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문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접이었습니다. 밥을 담거나 국을 담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상철은 대접의 안쪽에 물결 무늬를 새겼습니다.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접시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접시 위에 상철은 산과 나무를 그려 넣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담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붓으로 하나하나 선을 그으며 고향의 정취를 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철은 6점의 도자기를 완성했습니다. 찻잔 2개, 대접 2개, 접시 2개. 모두 같은 색감과 문양으로 통일된 세트였습니다. 그는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필 시간이었습니다. 상철은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 배치했습니다. 온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모든 작품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살려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을 지피고 상철은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온도를 올리며 불의 색을 관찰했습니다.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불꽃. 그 색의 변화를 보며 그는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밤새 가마를 지킨 상철은 새벽에야 불을 껐습니다. 이제 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꺼내면 온도 차이로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구석에 앉아 가마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가마가 충분히 식자 상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은은한 광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하나씩 작품을 꺼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색감도 문양도 광택도 모두 그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상철은 작품들을 작업대 위에 나란히 놓고 감상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도자기 표면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보며 그는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업실 한켠에서 붓과 먹을 꺼냈습니다. 상철은 한지를 펴고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씨였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내가 돈으로 가족을 계산했다면 나는 정으로 값을 매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글씨를 말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와 함께 도자기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직접 나무 상자를 제작했습니다. 도자기가 깨지지 않도록 완충제를 꼼꼼하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비단 천으로 감싸 상자 안에 배치했습니다. 편지는 맨 위에 놓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부산 항발 도쿄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딸의 집이었습니다. 상철은 국제 택배 접수를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귀중품이세요? 라고 물었고 그는 매우 귀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택배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상철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업실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답이 오겠지. 상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화해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리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인의 손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다음 작품을 위한 흙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작업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타케시 집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타케시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 택배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자 박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택배 왔어요. 타케시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보낸 거예요? 그녀는 급히 다가와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상자를 열자 비단 천으로 감싸진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찻잔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청록색 광택과 섬세한 국화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타케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도자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보던 그 특유의 색감과 문양이었습니다. 타케시는 관심 없다는 듯 다른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장을 풀자 대접과 접시가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색감으로 통일된 세트였습니다. 타케시는 접시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자기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보통의 그릇과는 달랐습니다. 맨 위에는 한지로 접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것을 펼치자 아버지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돈으로 가족을 계산했다면 나는 정으로 값을 매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타케시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자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자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깐만요. 타케시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 청자 문양, 박상철 장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박상철의 이름이 여러 기사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는 한국의 전통 도예 장인 박상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명장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그의 작품이 일본 미술관에 전시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손에 든 찻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장인이었어요? 타케시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평생 도자기를 만드셨어요. 저도 어릴 때 작업실에서 많이 놀았죠. 그녀는 찻잔을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타케시는 더 깊이 검색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골동품 사이트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가격란을 보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찻잔 하나에 50만 엔, 세트로는 300만 엔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나로 약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타케시는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품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비싼 걸 보내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타케시는 도자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 색의 변화, 표면의 질감, 모든 것이 손으로 만든 예술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타케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8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장인어른은 이런 걸 보내셨네요.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으로 값을 매긴다는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동안 타케시는 도자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거실 선반 위의 도자기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타케시는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무표정한 인사, 여행 내내 보였던 굳은 표, 제가 가족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타케시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냉정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정하다고 믿었던 계산이 사실은 마음을 닫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타케시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를 전시회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타케시는 도자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만 볼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타케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 도자기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타케시는 도쿄의 한 갤러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전시회를 준비 중이던 큐레이터는 도자기 사진을 보고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박상철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전시하고 싶습니다. 큐레이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전시회 측에 작품과 함께 사연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장인 아버지와 일본의 사위 사이에 있었던 800만 원의 계산과 그에 대한 답으로 온 도자기. 큐레이터는 이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타케시는 언론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타케시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시회 개막 전날 밤 타케시는 도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후회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일입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큰 빚을 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요. 타케시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청록색 광택 속에서 그는 상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우며 만들었을 그 정성,
딸 사위를 향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찻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한테 연락드려야겠어요.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후에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는 상처를 만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도자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도자기 표면에서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문화, 두 세대, 두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타케시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날 아침, 도쿄 시내의 한 미술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타케시는 양복을 다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드러났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뉴스로 보실지도 몰라요.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부끄럽지 않게 해야죠. 그는 도자기를 담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쿄의 아침 햇살이 도로 위로 번졌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빛처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장인과 일본 사위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전시장 현수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홀 한가운데 박상철의 도자기 세트가 유리 진열장 안에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청록색의 찻잔과 대접, 접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열장 아래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셀 수 없는 마음의 값. 박상철 타케시는 설명문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큐레이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야기죠. 타케시는 고개를 숙이며 장인어른께 배웠습니다. 진심이란 게 무엇인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도자기의 표면이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케시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늘 정확함과 공정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조차 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진짜 값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홀 안은 조용해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타케시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연은 관중석 뒤편에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전시가 이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떤 일본인은 이건 예술이 아니라 감동이네요라며 감탄했고 한 한국 유학생은 한국인의 정이 이런 거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전시관의 공기는 따뜻한 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자기 옆에는 편지가 복제본으로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가족을 계산했다면 나는 정으로 값을 매긴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타케시는 홀 안이 조용해지자 천천히 도자기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의 찻잔을 바라보며 손끝을 유리 위에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뉴스 보셨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화 왔어요.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잘했다고 하셨어요. 타케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미술관 유리 벽면을 물들였습니다. 타케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가야죠. 며칠 뒤 뉴스에서는 한일문화교류전 마음의 예술로 주목받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자기 앞에 선 타케시의 모습과 함께 박상철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막 완성된 새로운 도자기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화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업대 위에 새 찻잔을 올려놓았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자기 표면 위에 비친 노을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일본의 미술관에는 여전히 관람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유리 진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란 건 이런 거야. 계산으로 나눌 수 없는 마음. 부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도자기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청록색 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하늘은 봄비가 그친 뒤처럼 맑았습니다. 박상철은 아침부터 작업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에는 막 구워낸 찻잔이 식고 있었고 은은한 향이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편안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위 타케시였습니다. 그는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타케시는 작업실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안쪽에서는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상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케시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업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먼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작업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철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왔는가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타케시는 손에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상철은 상자를 받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뭐가 들었나?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본 전통 다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자기로 만든 찻잔과 작은 다관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타케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표정이 달라졌네. 타케시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웃었습니다. 전시회 이후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자기를 본 사람들이 울더군요. 저도 그날 처음 울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그를 향해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자, 한잔하게. 두 사람 사이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타케시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얼마나 차가운 말이었는지요. 저는 늘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작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계산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걸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자네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네. 자네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네. 그래도 이젠 알겠어. 자네도 나만큼 고민했겠지.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하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네. 타케시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뵈야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 도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로 만든 찻잔이었습니다. 표면에는 화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려고 만든 거네. 타케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요? 상철은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잔 나눌 만큼 가까워졌잖나. 타케시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빠, 타케시 씨랑 여기 있었네요. 상철은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얘기 좀 했지.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타케시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 사이로 향기가 퍼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차 맛이 참 좋네. 차도 인연도 시간이 필요하지. 타케시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맞습니다. 이제야 이해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미유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손녀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행복해야 한다. 미유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서 아빠를 모실게요. 이번엔 계산기 없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타케시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상철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상철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젠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지라 불러도 되지 않겠나? 타케시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벽이 녹아내렸습니다. 타케시가 차에 오르자 지연과 상철은 나란히 섰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이란 건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그는 다시 공방으로 들어가 새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물레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흙을 만지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타케시가 두고 간 다도, 세트와 화해라는 글자가 새겨진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 잔 사이에 차를 따라 놓았습니다. 이건 오늘의 기념이지. 차의 향이 퍼지고 공방은 다시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상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중 가장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봄은 완연했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상철은 우체통에 꽂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항공 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도쿄 현대미술관. 상철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시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일문화교류전 마음의 예술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단에는 그의 이름 박상철이 작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끝으로 활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 옆 창문 밖으로 구름이 펼쳐졌고 그 풍경은 마치 흙 위에 피어난 백자무늬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타케시와 지연이 미리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상철이라 부르게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긴장 대신 잔잔한 설렘이 흘렀습니다. 전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기자들과 관람객이 몰려 있었고 입구에는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해 한국 장인 박상철, 일본 회계사 타케시의 이야기. 상철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던 손끝의 감각과 그 도자기를 통해 전한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벅찼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중앙에는 그의 도자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 대접, 접시가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명문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정으로, 계산보다 마음으로. 박상철.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고 어떤 이는 메모장에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예술 전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화해를 이룬 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타케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가족에게도 숫자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작품을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상철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일본에 살고 제 사위가 일본 사람이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어보다 빠르게 통합니다. 흙이 손끝에서 모양을 이루듯 사람의 마음도 정성을 다하면 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례는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타케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타케시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두 사람의 손이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변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차를 함께 마신 날이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모든 걸 바꾸더군요. 기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케시는 그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이 도자기는 예술품이 아니라 한 가정의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전시장 한켠에서는 화해라는 제목의 도자기 세트가 특별 조명 아래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철의 새 작품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함께, 찻잔 두 개가 맞닿은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게 바로 가족이네. 국경이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이야. 조용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상철은 조용히 전시장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도자기 앞에 서서 손끝으로 유리 위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타케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건 회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철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지. 이제 자네가 나보다 더 큰 장인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도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너희는 진짜 가족이다. 타케시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전시장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돌아갔지만 상철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너머로 도자기 위의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이란 건 이렇게 빛으로 남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날의 전시는 일본 주요 방송과 신문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장인 정으로 일본을 울리다. 도자기 한 세트가 가르쳐준 가족의 의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메일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작품이 우리 부부를 화해시켰습니다. 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당신의 도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상철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따뜻한 온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상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도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건 세상의 것이네. 내 마음도 함께 맡기고 가야지. 그는 고개를 숙였고 타케시와 지연이 그의 양옆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시장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한일의 벽을 넘어선 하나의 가족의 형상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공방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이미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 앞에 앉아 새로 구워낸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도자기 표면에 스며들며 은은한 광택을 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자 거친 감촉이 아닌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손끝이 늙었구나. 상철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여전히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마음을 담기에 충분하겠지. 잠시 후 공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타케시와 지연, 그리고 손녀 미유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미유는 뛰어오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상철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유가 이렇게 컸구나. 아이의 웃음소리에 공방 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차분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아빠, 전시회 끝나고 시간이 나서 바로 왔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짐을 내려놓으며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차예요. 장인어른과 같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상철은 그 차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오늘은 이 차로 우리 모두 한잔하세. 그는 찻잔을 꺼내고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향긋한 차향이 공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곳 냄새가 참 좋습니다. 흙냄새도 나무 냄새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의 절반이었지. 자네도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야.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자기를 보며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구워져야 단단해지는 거죠. 그 말에 상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미유는 인형을 품에 안고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상철은 손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미유야, 이 인형 기억하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들어준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어줘서 제일 좋아.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미유가 그 인형을 매일 들고 자요. 상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됐지. 마음이 통했으니까. 차를 마시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타케시는 전시 이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시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언론에서도 한일의 마음을 잇는 예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장인어른의 새 작품을 다음 전시에도 선보이고 싶다고 합니다. 상철은 차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건 중요하지 않네. 그저 자네와 지연 그리고 미유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네.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시 후 상철은 작업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굳지 않은 흙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물에 적시고 천천히 흙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타케시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손끝이 섬세하시네요. 상철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하지. 정성을 들인 만큼 모양이 만들어지네. 인생도 그래. 그는 물레를 돌리며 흙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원형의 형태가 잡히자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건 미유를 위해 만들 거야. 이름은 봄으로 하지. 미유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릇이 춤추고 있어요. 상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거야. 사람의 손이 닿으면 흙도 숨을 쉬거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어릴 때 제가 하던 말 기억나요? 아빠 손은 마법사 같아라고 했잖아요. 상철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지. 그런데 이제는 너도 그런 손을 가졌잖아. 마음을 만드는 손 말이야. 작업이 끝나자 그는 새로 만든 작은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가족의 잔이야. 앞으로 우리 5 식구가 함께 차를 마실 때 쓰면 되겠지. 타케시는 감동한 듯 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잔으로 평생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상철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돈보다 마음, 계산보다 정.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작품 보러 왔습니다. 제자들의 밝은 목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은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들어오게.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계시네. 제자들은 일본에서 온 가족을 보고 놀란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타케시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분이 저를 바꿔주신 장인님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젊은 제자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철은 제자들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음을 비우게. 흙을 다루는 사람은 늘 마음이 먼저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타케시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공방은 참 이상합니다. 들어올 땐 마음이 복잡했는데 나갈 땐 가벼워지네요.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흙의 힘이지. 흙은 사람의 마음을 닮았으니까. 해가 저물 무렵 제자들이 돌아가고 공방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가마의 불을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주홍색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음도 이어질 거야. 지연은 아버지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모두 같은 온도네요. 타케시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 가족을 위하여. 세 사람은 동시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미우는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상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건 불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란다. 지연은 조용히 사진기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찻잔 위로 퍼지는 차의 김 세 사람의 미소, 그리고 붉게 물든 하늘이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밤이 되자 공방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은 돌아갔고 상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기 전 작업대 위에 오늘 만든 찻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잔 위에는 미소처럼 고인 차 한 모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공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빛이 비쳤고 그 빛은 찻잔 위에서 조용히 반사되었습니다.
그 작은 빛은 세상을 향해 말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은 계산으로 셀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삶은 계산으로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숫자로 나누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으로 나누면 사랑이 자랍니다. 박상철과 타케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가족은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공방 밖으로 천천히 빠져나가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